네, 오늘 2022 더베 블록체인 포럼 NFT와 메타버스 생태계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 발표를 들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일단 제가 공통 질문을 3분의 발표자님들에게 2개 정도 던진 후에 서로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발표자분들의 구성이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아까 송경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앞서 발표를 진행하셨던 2개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실제로 사업 모델로 하고 계시는 회사가 나오신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실 것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반 미디어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 웹3나 메타버스, 블록체인 해서 요즘 나오는 얘기들의 사실 핵심 포인트는 저는 지갑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자지갑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며, 그리고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서 암호 키를 컨트롤 해주는 방식, 저희가 이제 익숙한 웹2 방식이고, 또 하나는 그 사용자가 스스로 암호키를 지갑 컨트롤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2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당연히 아마 3분 다 지금 전자지갑 관련하셔서 이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발표 순서대로 이종석 실장님부터 컴투스의 전자지갑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갑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한 30년 전인가요? MP3가 나왔을 때, 소리바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될 때는 사실 그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한 이슈였어요. 그걸 해결 못해서 MP3 포맷 또는 MP3 플레이어라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우리나라가 개발했지만, 그 다음 플랫폼 단계, 서비스 단계로 빨리 못 나갔거든요. 지금 그 지갑도 사실은 블록체인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해답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보안의 이슈도 있고요. 책임의 이슈도 있고, 또 하나 맞물리는 게 서비스 플로우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에서는 중앙화된 형태가 굉장히 편하거나 효율적이거나, 사용자, 유저 친화적인데, 또 어떤 서비스에서는 웹3 본연의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용자에게 하는 방식이 적합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비스마다 다르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웹3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지갑을 궁극적으로는 유저가 니모닉이랑 사이닝을 다 컨트롤하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간다면 빨리 가야 되느냐, 순차적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사실 여전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박찬영 부장님. 네. 저는 아까 발표 때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는데, 제가 오늘 이프렌드 서비스, 메타버스 이프렌드를 대표해서 나오긴 했지만, 저희가 SK텔레콤만 독자적으로 뭔가의 어떤 크립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룹 전체 차원에서 뭔가 하나의 크립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지금 실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SK텔레콤 통신사업자인 저희 서비스에서만 국한돼서 활용하는 어떤 지갑을 본다기보다는 저희 그룹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사용자들이 편하게 가상 자산들을 관리할 수 있고, 또 크립토 기반의 NFT도 저희 SK그룹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다 제한 없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거를 저희 그룹 전체적인 관점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스프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이슈들이 저희는 더군다나 또 통신 대기업이다 보니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가 좀 덜 나더라도 최대한 안정적이고,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룹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자지갑은 은행 계좌로 같이 이제 평행선으로 보면서 이해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전자지갑 안에 들어있는 이제 가상자산 또는 NFT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쓰는 피아트 머니랑 교환할 수 있는 이제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보니까 그 자산에 대한 이제 보안과 그 관리 이슈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다양한 형태의 전자지갑은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컴투스 그 실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플랫폼에서는 중앙화된 지갑이 좀 더 좋고, 어떤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웹3 기반의 좀 이렇게 범용적으로 쓰는 지갑이 좋다. 사실 저는 그거는 100%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실생활에 쓰는 피아트 머니로 바꿔진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모든 전자지갑이 피아트 머니로 바꿔질 수 있는 거래소 등으로 연동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그 가상자산을 좀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는 중간 매개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은행 계좌랑 연동해서 같이 이제 같은 평행선으로 생각을 해서 가상자산 그 전자지갑에 대한 뭔가의 보안이나 인증을 받은 그런 업체 지갑을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비즈니스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지갑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법인 지갑이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뭐 법인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지갑의 형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이제 이런 지갑 서비스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좀 메인 비즈니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추가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이종석 실장님과 박찬영 부장님께 질문을 드릴 내용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중앙화된 형식의 지갑 관리가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또 탈중앙화된 지갑 관리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뭐 어느 쪽이다 하나를 미리 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컴투스에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NFT를 굉장히 자잘자잘한 NFT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게임마다 또 다르잖아요, NFT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크로스 게임, 체인 뭐 이런 형태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체 지갑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로드맵을 쭉 보니까 지갑 관련한 내용은 이제 오히려 SK텔레콤에는 있었는데 컴투스에는 없길래 자체 지갑을 만드실 예정인지, 그러니까 중앙화, 탈중앙화를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는 저도 이해할 것 같은데, 자체 지갑을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메타마스크라든지 이런 외부 지갑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갑을 또 활용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자체 지갑을 구현하고 있고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게임 안에서,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처음에 출발이 게임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게이머들이 쓰기에 가장 좋은 플로우, 가장 좋은 기능 최적화를 해놓은 자체 지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개인 수준의 보안 문제와 법인 수준의, 그러니까 사업자 수준의 보안 문제 조금 다른데, 사업자 측면 또는 관리 측면에서의 보안 이슈는 아까 말씀하신 바스포 관련된 이슈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희 고민은 유저단의 문제인 거고요. 사실 유저단도 궁극적으로는 웹3 정신으로 가야 되고, 또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행 계좌처럼 본인이 100% 책임을 지고 절차, 보안 절차를 준수하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이걸 인증해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셨던 거랑 똑같이, 어쨌든 지금 P2E라는 거는 on이잖아요. 그래서 게임 원래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게임 사용자한테 없었는데 그걸 주겠다라는 건데, 이 게임 소유권을 주면 이 사람이 이제 이걸 현금화하려고 할 때 NFT를 거래소로 보내든지 혹은 토큰을 거래소로 보내든지 해서 이제 뭐 원화로 바꾸든지 이런들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단 직접 지갑 관리를 안 하고 이제 사용자가 지갑 암호키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경우에는, 아까 이제 송경환 대표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트래블룰과 이제 또 KYC 본인 이제 확인 인증에 문제가 발생하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지금 생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사실은 플랫폼 안에서 머물 때, 특정한 서비스 안에서 머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도화된 거래소로 가거나 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은 거기는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처분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준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폐기하던, 대여하던, 렌트하던, 처분하던, 판매를 하던, 결국 제도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가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중에 한 옵션이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뚫어야 되는데
그 뚫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거니와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또는 희망하는 그림은 있지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또는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프로세스적인 모든 문제가 얽혀 있어서 사회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을 대화가 이루어진 김에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게임을 저도 좋아하는데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조금 이 P2E라든지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반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마 업체에서도 회사시니까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몇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 유저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K-팝, 저희가 아까 IP 중에 뭐 음악 IP도 쭉 있는데 그 중에서 K-팝 IP도 가지고 있거든요. K-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성장을 했고 커뮤니티가 글로벌하게 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뭐 BTS가 NFT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반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층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환경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사업화 아니냐 또는 특정 소수에게 너무 집중되는 형태가 아니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설명드려야 될 것들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는 저희가 받아들여서 반영하고 고쳐야 될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웹3의 철학적으로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 면도 분명히 있고요. 반대로 NFT 같은 경우에 그 취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값이 오르고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고 한정 발매하다 보니까 정작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또는 대형 팬 커뮤니티 다수는 못 가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유효한 우려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박찬영 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거 사실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SK가 굉장히 방대하게 사실은 가상자산 지금 사업을 뛰어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여기는 이제 이 브랜드 관련 발표를 하러 오셨는데 느닷없이 지갑 문제를 물어봐서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게 또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메인넷을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SK텔레콤은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 관련한 내용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컴투스 같은 형태의 자체 메인넷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제 통용되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메인넷에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부분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거랑 연계해서 지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에서 또 지갑을 하나 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요즘 말로 힙한 되게 멋있는 형태의 지갑이라고 느꼈는데요. 근데 이 지갑을 낼 때 이 비밀번호를 자기들이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프를 받아야 가능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SK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표를 들었을 때 의문이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되게 많아서 일단은 먼저 바스프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SK 계속해서 좀 약간 중복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 저희가 텔레콤 입장으로 오늘 참석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전반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사실 SK텔레콤 단독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SK그룹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스프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K의 어떤 저희가 그 바스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지금 세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에서 출시한 그 지갑 같은 경우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도 하고 지갑도 출시를 했고요. 근데 그거랑 저희 이프렌드 메타버스에서 하는 건 조금은 물론 같이 협업을 하는 이슈도 있지만 조금은 사업의 결이 좀 다른 차원으로 일단 접근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결론적으로 저희 SK는 대기업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이 바스프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그
관계자들과 최대한 그 이슈들을 다 해결을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메인넷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아까 발표 때도 뭐 테라 얘기도 하시고 뭐 자체 메인넷 구축으로 변경도 하고 이런 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든 뭐 클레이튼이든 아니면 테라든 기존에 나와 있던 메인넷을 활용해서 저희가 뭔가 사이드 체인 개념으로 서비스 체인 개념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 이제 그게 시장 환경이 워낙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 저희도 어떤 게 가장 최적일지를 지금 계속해서 검토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립토로 나가는 그 전체적인 큰 방향성에는 이견은 없지만, 네, 현재 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저희 대기업 그룹이 어떤 메인넷과 어떤 지갑의 형태를 가지고 그 서비스를 출시할 건지는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질문 드렸는데 너무 답변 감사드리고요. 메타버스 얘기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나왔던 넥슨 서비스에서도 그게 있었고, 지금 아까 보니까는 그 컴투스에서도 12월까지 SDK 만들어서 공개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기업들이 요즘에는 그냥 메타버스 플랫폼만 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를 하다 보면 아까 뭐 인플루언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템들 각각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발 툴을 같이 공개를 하는 게 사실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에서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고 하면 약간 그 SK텔레콤만의 좀 특징이랄까요?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 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그냥 서비스 명칭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오픈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이제 가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저희 메타버스 이프렌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인 아바타와 공간이 있고요. 사용자가 저희가 제공해주는 오픈 플랫폼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아바타의 각종 의상들, 뭐 안경, 그다음 뭐 상의, 하의, 뭐 한벌 의상,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저희가 두 가지 단계로 접근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뭔가 그런 툴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 층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템플릿을 준비해서 사전에 제공해주고, 그걸로 그냥 마치 문서 편집하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만 해서 올릴 수 있는 툴도 제공하고 있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크리에이터에 가까운 어떤 그 유니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루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유니티로 직접 뭔가 3D 모델링까지 해서 툴을 올릴 수 있게 하는 툴까지 제공을 하는 거를 지금 올해 내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아바타 관점에서 제작 툴을 그렇게 제공을 할 거고, 공간 역시도 광활한 공간과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랍들,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그거를 그 사용자들끼리 실제로 마켓에서 거래도 할 수 있게, 물론 이 거래는 나중에 이제 NFT화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늦은 시점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결론적으로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용자들에게 뭔가 플랫폼 형태, 그걸 뭐 API라고, 오픈 API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용자들이 제공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게임 쪽하고 굳이 조금 비교해보면, 게임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뭔가 사용자들이 뭔가 그런 매트리얼을 올린다고 해도 뭐 밸런싱이라든지 뭔가 게임 자체에 뭔가 영향도를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 메타버스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뭔가 서비스 자체의 밸런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조금 더 자유도는 높게 저희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네, 그렇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짤막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뭐 메타버스 사례로 이제 언급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포트나이트에서 이제 콘서트 했던 건데, 제가 사실 이제 이 프렌드를 많이 써보지 않아가지고, 여기는 주제별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모임 특화 서비스잖아요.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그런 모임을 하나 주최한다고 하면 그 안에는 그런 몇 명 정도가 접속할 수 있는지. 네, 현재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렌더링하는 어떤 성능이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하나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아바타는 제한을 걸어둔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실제로 비주얼상으로 보이는 아바타는 제한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오디오 모드로 들어오는 거는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접속을 받을 수 있고요. 아바타 모드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약간 저희가 선택적 뭐 렌더링 이렇게 표시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쪽에서는 비주얼을 다 보여주고,
멀리 있는 쪽은 약간 그냥 디폴트 형태 의상만 보여주는 형태로 그런 형태의 어떤 기술을 계속해서 고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동시 접속 인원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거고요. 그게 뭐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하나의 채널 또 하나의 공간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제약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뭐 대형 콘서트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멀티로 방을 클론으로 떠서 최대한 많은 동접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을 그런 하고 방법이 있군요. 멀티로 네, 네. 방을 떠서. 알겠습니다. 이제 카르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까 발표 드리면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사실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들으면 저런 BM이구나, 어떤 페인 포인트를 공략했구나가 느껴지는데, 보통은 아니 잘 가지고 있는 NFT를 왜 저기다 맡겨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보통 이제 유저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짤막하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NFT도 뒤에 자가 NFT T가 이제 토큰이다 보니까 가상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NFT를 사게 되면 지갑 안에 보관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더나 비트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고요. 그러면 가상 자산을 이제 하돌레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 지갑에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보안 리스크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전될 수도 있는 노릇인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책임하에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법인은 이제 그 소유가 일단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터지면 훨씬 더 이제 엄격한 이제 법 규제를 이제 다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굳이 법인이 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래서 NFT를 보관하는 이유는 NFT 가치가 이제는 어떤 특정 NFT 같은 경우는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큰을 굳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 지갑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맡기시면 안전하게 보관해 드린다. 이제 그렇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도 저도 개인적으로 NFT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제가 맡긴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제가 가령 카르도에 디지털 자산을 맡긴다고 했을 때 이제 보관을 해주는 곳이니까 보관료를 받을 거잖아요. 이 보관료는 입금할 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계속 보관을 하고 갖고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건가요? 사실 보관료는 이제 개별 업체마다 조금씩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월 정액제로 일단 받고 있고요. 지금. 네네. 근데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니까 사례로 삼고 있는 데가 이제 뭐 코인베이스나 비트고 등의 이제 글로벌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이제 수수료를 보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맡겨지는 가상 자산의 공정가치 곱하기 수수료율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정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해보면 보관되는 기간에 타임 웨이티드 민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월 1월 그러니까 1월 1일자에 뭐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뭐 플럭시에이션이 쫙 있다가 리니어하게 쭉 올라갔다고 가정하고 1월 31일자에 200원이 되면 200만 원이 되면 그거에 이제 타임 웨이티드 이제 민은 150만 원이니 이제 150만 원을 공정가치로 해서 수수료율 뭐 지금 뭐 통상적으로 알려진 거는 코인베이스는 40bp, 그다음에 50bp, 그다음 비트고가 40bp 이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연. 그러니까 0.4%, 0.3%, 0.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국내 정서상 그 돈을 맡기고 보관한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더라도 당연히 의뢰 내가 돈 맡기는데 왜 내가 비용 내야 돼. 이제 이런 이직들이 워낙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순 보관하는데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거는 조금 국내 정서상 좀 통념에 좀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협의하에 월 정액제로 일단 지금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통 질문을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 관련이 이제 신산업 분야다 보니까 어떤 그 포인트에서는 규제가 좀 과도하고요. 어떤 포인트에는 또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저도 이제 기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세 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이제 돌아가면서 짤막하게 한 번씩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순으로 이제 손경환 대표님부터. 저는 이제 감독원에서 한 8년 정도 이제 근무했었는데 지금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 제가 이제 플레이어로 뛰어들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의사결정을 못하는 부분은 솔직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사실 과감한 판단은 솔직히 우리나라 그 정부기관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이제 규제가 완성이 돼서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 규제로 통상 이제 가져오는 게 저희의 이제 업무 플로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플레이어로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 불명확한 게 많죠. 다 그레이 영역인 게 엄청 많은데 저는 모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때는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현재 규제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 산업을 빌드업을 쭉 해나가면 그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규제 안에 담길 거다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현재는 좀 모호한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정부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좀 과감하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나 뭐 이렇게 특정 금융거래 정보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재개정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루나라고 하는 이제 큰 투자자들이 많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보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이제 이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좀 신뢰성이 조금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더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발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NFT, 뭐 가상자산, 메타버스 이런 거는 뭐 대세에 거스를 수 없는 이제 신기술이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거고 그 생태계 안에 지금 암호화 자산은 뭐 거의 필수 요소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식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딘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좀 빠르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그레이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잘 업계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동일한 기준으로 크게 선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거가 곧 법 개정할 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박찬영 부장님. 네, 뭐 앞서 가상자산 관점으로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위메이드 같은 케이스도 보면 미르4에서 뭔가 P2E나 크립토 모델을 되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제일 선제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출시를 하고 시장도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버전에는 이제 그런 버전을 담을 수가 없는 이제 현재 그런 환경 그게 이제 게임에서의 어떤 사행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게임에서 P2E 모델을 적용을 하면 그걸 게다가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는 크립토 코인 같은 걸로 P2E를 적용을 하면 그거는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마켓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제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물론 저는 지금은 게임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게임 업계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오히려 더 이제 먼저 우선시하게 되는 약간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야말로 좀 먼저 정말 P2E 모델 자체가 사행성이 있는 것인가, 정말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도 뭔가 경제적인 어떤 가치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사행성으로만 봐야 되는 것일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좀 예전부터 그냥 너무 이렇게 확고히 자리매김되어 있는 거라면 좀 이렇게 공론화가 돼서 좀 많이 최신 트렌드에 맞게 좀 빨리빨리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석 실장님.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많은 가능성, 많은 유틸리티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부분 뭐 정부를 포함해서 인정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것과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토큰이나 가상 자산에서의 잠재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거라고 인식이 되었고요.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20년, 30년 전인가요? MP3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화할 것이냐 또는 이걸 어떻게 잘 포장하고 서비스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뭐 가이드도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저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록체인이라는 관점에서는 정부가 최대한 많은 샌드박스형,
그러니까 특정한 한정된 범위에서 책임을 면책하고 실험을 허용해주는 그런 장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반대로 다른 한쪽에 가상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너무 사적 거래로 흘러가지 않게, 그리고 특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뭐 그쪽은 굉장히 엄격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이게 뭐, 다들 다 맞는 얘기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저도 사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랑 이런 거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루나 사태가 5월 초에 터지면서 지금 상당히 오히려 살얼음을 걷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찬영 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어떤 P2E, 여기는 이제 메타버스를 하고 있고 사실 P2E를 안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이제 거의 붙어 있는 관계다 보니까 P2E로 돈을 벌면 이게 사행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사실 한국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요. 네, 오늘 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공통 질문은 다 여쭤봤고요. 서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혹시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다시 역순으로 이종석 시장님께서 혹시 두 분에게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메타버스 쪽 이제 저희랑 비슷한 사업 영역을 하시니까 똑같은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오픈 플랫폼화 시킬 거라고 했는데 가장 이 오픈 플랫폼을 먼저 견인해 갈 것들이 어떤 게 될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개발물,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오픈 플랫폼을 선도해 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서비스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당장 Q3, Q4부터 순차적으로 오픈 플랫폼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제 하나씩 먼저 오픈을 할 건데, 제일 처음으로 도입할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바타의 코스튬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SK텔레콤에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아바타 코스튬이 이미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코스튬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아까 순천향대 사례 들었지만 순천향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야, 우리 과 잠바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자 라고 하면 저희가 제공한 툴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실제로 한글로 뭐 순천향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오픈 플랫폼 우리에게 심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봤을 때 그게 특별히 뭐 퀄리티를 엄청나게 봤을 때 퀄리티 컨트롤 할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래서 특정하게 뭐 프로그램적으로나 이런 게 문제만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저희는 마켓에 등록해 줄 거고,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끼리 입거나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마켓에서 보고 활용해서 입을 수 있고,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단 아바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 그게 먼저 일단 서비스가 출시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공간 쪽을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 그렇게 계속해서 더 추가가 될 예정이고, 그 마지막 스텝으로는 이제 둘 다 NFT화되는 민팅까지 가능한 그 기술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듣다가 잠깐 끼어들면 혹시 오해하시는 기자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Q3, Q4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픈 플랫폼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쓰려면은 사실 금전적인 가치로 환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 그러면 유틸리티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크립토 이코노미 자체가 우리 서비스에 반영되는 거는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상황을 보고 나간다가 일단은 현재의 상태이고요. 오픈 플랫폼 제가 말씀드린 Q3, Q4의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첫 번째로는 그때는 저희가 뭔가 경제적으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료성의 아이템을 제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일단은 대신에 뭔가 유명세를 노리고 내가 제작자로서 우리 서비스 안에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크리에이터라는 딱지는 붙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뭔가 유명세를 누릴 수 있게 일단 그 시장 어프로치를 가져갈 거고, 거기서 먼저 자기들이 좀 자리매김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저희가 크립토 경제가 들어갔을 때 보다 더 경제 용기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아무한테나. 저는 그냥 이제 사실 뭐 NFT랑 메타버스가 제가 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나름 이제 공부는 좀 하고 있는데, 두 분께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사실 NFT가 하이프가 확 올랐다가 지금 이제 많이 죽은 상태고, 그러면 이제 이 NFT 비즈니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요거 하나가 이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특수라고 좀 보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실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온라인상에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화됐고, 그리고 지금 10대, 20대들은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게 훨씬 더 이제 더 친숙하고 더 편해지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됐고,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를 메인으로 했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엄청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주가 빠지는 거는 이제 뭐 대세의 흐름이었지만 그들의 주가는 기술주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수익 구조가 잘 안 나온다.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해소 방안이나 뭐 앞으로의 뭐 사업 기획 방향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종서 실장님. 네, 질문이 이제 NFT에 대한 것과 메타버스에 대한 수익화에 대한 두 가지. 제가 이제 좀 간추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번 질문은 NFT 비즈니스에서 컴투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2번 질문은 메타버스 기업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수익 구조가 약해서 그런 것 같다.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평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FT 관련해서는 아까 PT 때 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용 가치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적인 NFT의 시대에서 이제 두 번째는 가치를 지닌 NFT의 시대로 왔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좀 유행했다 싶은 NFT들은 약속의 형태로 제공이 됐었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다른 형태가 됐는데, 저희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줄 수 있는 사용 가치를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어떤 제품으로 담아낼 것이냐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네,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학습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수익화 모델은 그냥 파는 거였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프리투플레이 형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왔었고, 그런 것처럼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게임하고 똑같은 길을 가진 않겠지만 수익화 모델을 찾아내는 것, 사용자들이 즐기면서 돈을 기꺼이 내고 싶게 하고, 또 이게 뭐 플레이 투 원 또는 플레이 투 오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돈을 벌 수도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오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네. 예, NFT는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국내든 해외든 사실은 뭐 NFT 프로젝트 하나 띄워놓고 뭐 화이트리스트 받고 먼저 민팅, 뭐 특정 기간 동안 민팅 먼저 받은 다음에 그때 받은 사람이 재판매를 통해서 수익화를 기대하고, 근데 정작 그 NFT 자체는 어딘가에 쓰인다고 뭐 이렇게 백서상 발표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약간 그런 식의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NFT가 오히려, 그러니까 NFT 자체의 어떤 장점보다는 NFT 무슨 뭐 약간 사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메시지가 좀 국회되는 차원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컴투스 아까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 저희 이프렌드 NFT도 그렇고, 뭔가의 NFT가 분명히 그 NFT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내가 NFT 이걸 소유하는 순간 어딘가에서 바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야지 그 가치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생태계로 더 확산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진짜 NFT, 그냥 정말 아무 저 메시지 없이 그냥 자산으로 뭐 너 이거 샀다가 빨리 먼저 사서 나중에 더 수익화해서 팔어,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용처가 명확히 있는 NFT들이 좀 더 다양하게 등장을 하면서 NFT의 좀 그 장점, 그런 쪽으로 좀 계속 발달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수익 구조는 뭐 게임이랑 메타버스가 많이 다른 것도 맞고,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 조금 그 게임하고 좀 다른 점으로 약간 확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그 어쨌든 게임 제작자 위주의 그 게임 제작자가 사전에 시나리오든 뭐 퀘스트든 미리 제작해둔 어떤 시스템을 사용자들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먼저 전달하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P2E를 도입하면서 그게 반대 방향도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약간 명확한 한계가 있는 반면에, 메타버스는 그냥 뭔가
자유로운 공간과 뭐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사용자들끼리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 그리고 커머스라든지 보다 다양한 어떤 B2B 영역으로의 확장이 조금 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B2C 모델의 어떤 수익화가, 그거는 당연히 그 이 서비스가 되게 활성화가 돼서 사용자층이 많이 생기고 나면 그건 자연스럽게 수익화가 가능한 모델로 갈 거고, 그거 말고 B2B 쪽으로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그 수익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찬영 부장님 말씀을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서 Q&A 시간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 더벨 블록체인 포럼 NFT와 메타버스 생태계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얘기 나눠봤고요. 주제에 걸맞는 답이 뭐 각자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찾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찾은 답은 NFT의 지속 가능성은 이제 사용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는 수 있느냐에서 온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여줬던 어떤 많은 NFT 프로젝트들은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다들 메타버스 한다고 하면 한 번에 B2C로 가는 모델을 생각하지만 자유도를 좀 강화한 B2B BM을 먼저 성공시킨 후에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향이 이제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포럼으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